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작가는요,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천재 작가 이상인데요. 근데 이 사람 이름처럼 정말 좀 이상해요. 폐병을 고치러 시골에 요양을 갔는데 거기서 본 것들이 남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1930년대 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한 천재의 눈에 비친 시골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의 아주 기묘하고도 특별한 시골 요양기, 산촌 여정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골 하면 딱 떠오르는 소리가 뭐예요? 짹짹 새소리? 졸졸 흐리는 시냇물 소리. 그렇죠. 뭔가 평화롭고 고요한 그런 느낌. 그런데 말이죠. 이 고요함 속에서 뜬금없이 싹둑싹둑 이발소 가위 소리를 들은 남자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상이죠. 아니 대체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왜 기계음 같은 가위 소리가 들렸을까요? 그의 아주 남다른 시골 체험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1교시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도시 남자, 시골을 스캔하다. 당시 최고의 모던보이자 도시 지식인이었던 이상. 아픈 몸을 이끌고 사실상 억지로 시골에 온 그의 문에 과연 이 자연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의 첫 번째 관찰일지 이상한 동물원 편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상이 깊은 산 속에서 노르랑 멧돼지를 딱 마주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우와 야생동물이다 하고 놀라겠죠? 그런데 이 사람 반응 좀 보세요. 정반대예요. 동물원에 갇혀있던 애들을 산에다 그냥 풀어준 것 같다고 말하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에게 진짜 세상의 기준은 자연이 아니라 도시의 동물원이었던 거예요. 모든 걸 도시라는 필터를 통해서만 바라보는 거죠. 이게 바로 당대 최고의 모더니스트였던 이상의 아주 독특한 시선입니다. 자, 동물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곤충 채집 시간입니다. 물론 이 곤충 채집도 평범하지 않아요. 오늘의 관찰 대상은 바로 배짱이인데요. 이 작은 배짱이 한 마리를 가지고 이상이 얼마나 기발한 상상력을 펼치는지 정말 이걸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라니까요. 이것 좀 보세요. 완전 신기한 번역기 아닌가요? 시골의 자연 소리를 입력하면 도시의 인공적인 소음으로 자동 변환해서 출력해줍니다. 배짱의 소리는 버스 여차장에 차표 찍는 소리로 들리고요. 수많은 벌레 소리는 한겨울에 장독이 쩍 하고 터지는 파열음으로 들린대요. 진짜 대박은 꿀벌의 날갯짓 소리예요. 이걸 듣고 르네상스풍 응접실의 선풍기 소리를 떠올리다니. 아, 정말 못 말리는 도시남자죠. 시골의 평화로운 소리마저 이렇게 도시의 소음으로 해석하는 걸 보면 그가 도시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상의 글이 왜 그렇게 세련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는지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만의 도시어 사전 때문이죠. 파라마운트 영화사, 르네상스, MJB 커피. 지금 우리가 막 신조어 쓰는 것처럼 1930년대에 이런 외래어를 자유자재로 썼다는 건요. 그가 식민지 조선의 현실 속에서도 서구적인 근대 문물을 동경했던 최첨단 지식인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단어들은 그에게 그냥 멋있는 외래어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도구였던 셈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상의 좀 독특하고 재기발랄한 감각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낮에 소란이 지나고 밤이 깊어지면서 그의 내면도 함께 깊어지거든요. 과연 그의 이 예민한 감수성이 단순히 천재적인 상상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아주 깊은 고통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앞에서 봤던 그 재기발랄한 모습과는 너무 다르죠. 시골의 그 고요하고 아름다운 밤에 그는 홀로 죽음을 생각할 만큼 깊은 절망과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낮 동안에는 애써 외면했던 그의 진짜 마음이었던 거죠. 대체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산촌의 밤 풍경과 그의 마음속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밖은 수정처럼 공기가 맑은데 정작 자기 펜은 병으로 썩어가고 있었고요. 하늘엔 성경책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별이 가득한데 그의 마음은 지독한 가난과 도시에 남겨둔 가족 걱정으로 캄캄했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도 그가 편히 쉴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그는 글을 씁니다. 하지만 그 글쓰기마저 그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고통의 기록이 돼요. 자신이 쓴 글자 하나하나를 불행한 인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거 정말 가슴 아픈 비유죠. 글자 하나가 태어날 때마다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한 명씩 늘어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토록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아침이 밝아옵니다.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아주 작은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데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함께 가보시죠. 하지만 아침이 왔다고 해서 절망이 곧바로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그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는 여전히 벗어던지고 싶은 무거운 짐일 뿐이었고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붉은 잠자리를 보면서도 병균 같다는 불길한 생각을 떨치지 못합니다. 밤새 그를 짓눌렀던 죽음의 그림자가 아침까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거죠. 바로 그때 정말 영화처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잿빛 절망에 갇혀있던 그의 눈에 마당 한 구석 화단의 강렬한 색채가 들어온 거예요. 불타오르는 듯한 맨드라미, 핏방울처럼 붉게 물든 봉선화, 선명한 오렌지빛 여주. 죽음의 무채색에 익숙해져 있던 그가 이글거리는 생명의 색과 마주한 거죠. 이 화초들의 불꽃 같은 정열 속에서 그는 아주 잠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한다는 강렬한 삶의 의지를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상의 아주 특별한 시골 요양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약 90년 전 한 천재 작가가 남긴 이 기록이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거리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결국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낯선 곳에 가면 새로운 풍경을 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상은 어땠나요? 낯선 시골에 가서 오히려 자기 안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도시와 자신의 고통을 더 선명하게 봤습니다. 결국 낯선 곳은 우리에게 새로운 풍경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기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익숙한 일상을 떠나 아주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간다면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는 무엇이 가장 먼저 들어올까요? 그곳의 새로운 풍경일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가 떠나온 곳의 모습 혹은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생각들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이상의 산촌 여정을 직접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만의 아주 특별한 답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